여러분, 개인주의라는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보통은 좀 이기적이고 공동체에 해가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난 500년 동안 우리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가 바로 이 개인주의라면 어떨까요? 이 놀라운 아이디어의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개인주의라는 개념에 씌워진 오해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아마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개인주의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겁니다. 자, 이 화면을 좀 보세요. 왼쪽은 우리가 흔히 개인주의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들이죠.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런데요, 오른쪽을 보세요. 역사가 보여주는 개인주의의 진짜 얼굴은 완전히 다릅니다. 혁명적이고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우리를 해방시킨 아이디어였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같은 단어를 두고 이렇게 평가가 다를 수 있을까요? 개인주의가 뭔지 제대로 알려면요. 역설적으로 개인주의가 아예 없었던 세상으로 먼저 가봐야 합니다. 개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했던 시대로 말이죠. 근데 이전의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우리 가족의 구성원, 내가 속한 신분의 일부, 우리 마을 공동체의 한 부품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독특한 생각이나 창의력 같은 건 환영받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질서를 흔드는 아주 위험한 걸로 취급받았죠. 이게 바로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아주 잘 보여주는 존재의 대사슬이라는 건데요. 맨 위에는 신이 있고 그 아래로 천사, 인간, 동물, 식물 순서로 쫙 서열이 매겨져 있죠. 모든 존재가 이 위계 질서 안에서 자기 자리가 딱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인간도 예외는 아니어서 왕부터 평민까지 자기 위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요, 이 사슬을 끊고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자리가 어딘지 정확히 알고 주어진 역할에 만족하면서 이 거대한 질서의 일부로 조용히 살아가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천 년 동안이나 굳건하던 세상이 어느 순간 정말 말 그대로 폭발하듯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청난 대폭발이 일어난 거죠. 이 폭발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체감하려면 그 이전이 얼마나 조용했는지를 알아야 해요.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이후로 거의 1만 년 동안 사람들 사는 모습은 사실 크게 달라진 게 없었어요. 경제 성장률 같은 건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딱 하키스틱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수천 년 동안 그냥 바닥에 딱 붙어서 기어가던 선이 17, 18세기를 지나면서 갑자기 미친 듯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이건 뭐 인류 역사에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인구 증가 그래프도 경제 성장이랑 아주 그냥 똑같은 모양의 하키 스틱 패턴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냥 우리가 돈만 많아진 게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번영 그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뭐 엄청난 기술이라도 발명됐나? 아니면 새로운 대륙이라도 발견해서? 아니요. 이 모든 폭발적인 변화의 한가운데에는요, 바로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 해답의 실마리가 무슨 역사 기록이나 조약 같은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떤 소설책 안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경제학자 엘버트 허슈먼이 이 거대한 변화를 정념과 이익의 대결 구도로 설명을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요, 명예나 영광, 종교적 신념처럼 아주 뜨겁고 통제하기 힘든 감정, 이걸 정념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위해서라면 목숨도 걸고 전쟁도 불사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그런 거 말고 내 안전, 내 재산, 내 가족의 평화 같은 좀 더 계산적이고 차가운 이익이 훨씬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생각의 거대한 전환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작품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입니다.
여러분, 세르반테스라는 작가가 평생을 끔찍한 종교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 전쟁의 광기를 온몸으로 겪으면서 도대체 왜 인간은 이렇게 싸워야만 하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깊이 고민했던 거죠. 자, 돈키호테가 그렇게 목숨 걸고 쫓는 가치들이 뭔가요? 영광, 명예, 신념, 전부 중세 기사들이 최고로 쳤던 바로 그 정념들이죠. 그런데 소설에서 돈키호테의 이런 행동이 어떻게 보이나요? 그냥 웃기고 시대에 뒤떨어졌고 주변 사람들만 피곤하게 만드는 멍청한 짓으로 그려지잖아요. 세르반테스는 바로 이런 뜨거운 정념이야말로 온 유럽을 피바다로 만든 전쟁의 진짜 원인이라고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돈키호테는 무슨 낭만적인 영웅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위험한 이상에 빠져서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인물에 대한 경고에 가깝습니다. 세르반테스가 소설을 통해 하고 싶었던 말은 아마 이런 거였을 거예요. 제발 무슨 대단한 명예를 지키겠다고, 신념을 지키겠다고 서로 죽고 죽이는 짓 좀 그만합시다. 그 시간에 차라리 당신 가족이나 돌보고 당신 재산이나 지키는 데 집중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사는 길입니다. 자, 이렇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오히려 평화와 번영의 길이다라는 생각.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는 아이디어가요.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근대 세계 전체를 만들어낸 설계도가 됐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근대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는 사회 계약론에 정말 완벽하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자기 이익만 챙기는 개인들이 어떻게 모여서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서로의 이익, 그러니까 생명, 자유, 재산은 절대 침해하지 말자. 그리고 이걸 지켜줄 심판, 즉 정부를 만들자.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죠. 이제 국가의 목적은 신의 영광이나 왕의 명예가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들의 이익을 지켜주는 걸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 생각은 이제 우리 사회의 모든 시스템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죠. 우리가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건 뭔가요? 내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해줄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자본주의는요, 각자 자기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사회 전체가 부유해진다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집단보다 개인이 먼저다. 개인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가진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 개인의 이익 추구라는 게 얼마나 새롭고 혁명적인 개념이었는지 1896년 우리나라의 독립신문 기사를 보면 정말 실감이 납니다. 서재필 선생이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이익이라는 단어의 뜻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줘야 했어요. 왜냐? 평생을 집단과 신분을 중심으로 살아온 사회에서는 개인의 이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나 낯설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개인주의를 다시 한번 정의해 볼까요? 개인주의는 그냥 나만 아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모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의 기본 단위이고 각자 자신의 삶과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사회와 국가는 바로 그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정말 혁명적이고 해방적인 사상인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개인주의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라는 것. 개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자유가 꽃필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사는 이 근대 세계는요, 개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당시로서는 아주 급진적인 아이디어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수백 년에 걸친 정말 치열한 사상 투쟁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이 근본적인 아이디어의 가치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과연 우리의 자유와 번영은 계속 안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